구독, 좋아요. 자,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네. 자, 앞서 이제 오픈 멘트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초반에는 참석할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더니 결국은 불참 통보를 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참하기로 했다. 대신 보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G7에 가서 트럼프를 못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재발되는 거. 그런 상황을 좀 우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를 못 만났었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었는데 이시바 총리 만났었는데 그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도 사실 빈손으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외교적인 이제 성과 없이 돌아온 거 이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컸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 야당 때 얘기했던 거 뭐 이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원전 처리수 방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질 않았었다. 그렇다 보면 지난번에 야당 때 했던 했던 말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공약들은 다 뭐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국가 운영 이제 수반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해왔던 과거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일치된 뭔가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4라고 그러죠. 한국, 일본, 호주, 이제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렇게 네 군데가 참여를 2022년부터 쭉 해왔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안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그 이후에 일본하고 호주도 따라가서 안 가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토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한국이 약간 포스트 펭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망설일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게 말하면 이제 포스트 펭귄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스투피드 펭귄이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현재 자유진영 32개 국가가 모이는 자유진영의 어떤 모임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정상 외교의 모임을 가진다 그러면 자유진영과 우리는 어깨를 같이 하고 우리는 약속을 동맹을 잊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중 행보를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라든가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구라고 얘기했었고 한미일 동해에서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라고 얘기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서 좌파 선동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실제 영국에 있는 경제지가 실제로 이제 붙인 이름이죠. 좌파 선동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상당히 어떤 그 외교의 안보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영국 언론도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의 최대 큰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눈치 보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호주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전략적 자산이라든가 확장 억제 이런 기조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거나 우리와 끈끈한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호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 헌법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전쟁 포기 헌법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위권밖에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직접 분단도 없고 지금 휴전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도 지금 뭐 동북아에서 직접 위협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는 장관이 대리 참석해도 뭐 딱히 실익을 뭐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1년에 수십 차례 도발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우리가 참여 안 했다. 이거는 이제 자유진영에 한국이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한 후에 본인이 천명한 게 있어요.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를 만들겠다.
한민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 한국을 국제 외교에 새롭게 등장시켜서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교를 통해서 안보 문제나 통상 협상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교 안보 플랜을 스스로가 밝혔어요. 이렇게 가겠다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또 관계가 있으니까 나쁘게 뭐 하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좀 균형 외교인 척하면서 조금 나름대로는 외교의 어떤 좀 중심을 잡는 것처럼 했는데 G7 정상회의 한번 갔다 오고 나토에 안 갔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 나토회의가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중요하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한미 관계 문제나 통상 협상 문제나 안보 문제나 이런 중요한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만난다면 서방 자유진영과의 굳건한 민주주의 연대가 된다. 이런 걸 사실상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스스로 차버린 깨버린 그렇죠. 꼴이 됐어요. 예.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G7보다 G7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를 않고 예. 나토로 가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나토에 가면 자유진영 유럽에 있는 선진국과 트럼프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해마다 우리가 다 가왔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IP4로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 올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를 가고 G7을 이제 가지 않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왜 G7에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나토 정작 가야 할 나토를 왜 못 갔느냐 너무 의문이다.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일단 안보와 통상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안보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주한미군 지금 철수라든가 또는 감축 이런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또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지금 미국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실익을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토에 가지고 만날 생각을 못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통상 패키지. 이거는 지금 관세 문제인데 이건 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서 정상한테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줘야지 그걸 믿고 기업들도 예측을 하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자재를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생산량을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기다. 제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중국과 뭔가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이 어쨌든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요. 더군다나 자원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자유 진영과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서 나중에 시진핑과 만나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11월 에이펙 때 경주에서 다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올 겁니다. 그때 뭔가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제 나토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나토가 원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 서로 이제 대항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바르샤바가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근데 바르샤바 조약기구 여러분 이름만 들었지 그게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진작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나토하고 바르샤바 이 두 개의 기구가 서로 대항하면서 대치하는 이제 그런 기구였었는데 1989년에 동유럽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1991년에 자연스럽게 공식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남아있는 원래 나토가 12개 국가로 출발했지만 아까 이제 바르샤바가 어디 수도라고 했죠? 폴란드죠. 폴란드도 바르샤바에다가 결국은 나토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나토에 합류해가지고 32개 국가가 됐다. 이 자유 진영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한다.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체코, 헝가리 등등 우리가 방위산업 수출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날려버렸다. 이건 이래저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댓글 한번 볼게요. 금빛님은 G7 망신만 당했으니 못 가지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장진주님은 다 각설하고 자신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포빈님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능력보다 과대평가 되어 있는 죄명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개 의견이 됐는데 중간에 조금 지나가 버렸네요. 자, 우리 이제 댓글 시청자분들의 우리 보는 시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태, 이재명이 나토를 가지 않았다. 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 국내 문제가 지금 중요한 현안이 있으니까 안 간 거다. 이런 핑계까지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가봐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 갔다.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나토 정상회의 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 핵심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의견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토 회원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 또 정상회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분석합니다만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7 정상회의는 이제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고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 주요 정상 회원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 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였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서방 진영에 참여하는 주의가 되게 됐다.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될 텐데 이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본다면 회원국들과의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방산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과 볼 때 어떤 문제가 이번에 발생하는 겁니다. 방산 산업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육해공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산에 대해 관심 없으신 분들 잘 모르실 건데 방위 산업이라서 엄청난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력도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 갖춘 나라가 몇 개 나라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육해군 다 말한 겁니다. 보통은 육군이라든가 뭐 해군이라든가 공군 뭐 이 정도 수준 따로따로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육군과 해군과 공군 방산 기술력을 다 갖춘 그런 나라는 5개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납기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거 만들다 보면은 뭐 원래 뭐 1월 달에 납품하기로 했다면 내년 1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월 달에 납품하겠다면 그 전년도 11월, 12월에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납기일을 잘 지킵니다. 납기일 잘 지킨다는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육해군 방산 기술력 갖춘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군사 장비는요. 이건 굉장히 보안상, 기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적대적 국가가 생산한 물품을 우리가 사서 수입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이 훨씬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 고작 5개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육해공 다 이제 방산 기술력 갖춘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방금 이제 폴란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폴란드의 수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220억 달러. 이게 22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계산해야지 느낌 옵니다. 약 3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 정도가 이 폴란드의 방산 수출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그 이제 보통 이제 원전과 비교하면 되는데 원전이 한 국가가 단건으로 수출해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원전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전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방산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방산이 굉장히 큰 아주 효자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폴란드에 수입했던 게 K2 블랙팬서 전차고요. K9 자주포 명품 자주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FA50 공격기, 그다음에 K239 천무
다연발 로켓이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 다 수출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명품 K9, 아까 K9 자주포 말씀했는데 그거 지금 수출됐고요. 그다음에 영국과도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기술력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구축함 말씀드리면 HD 현대 이제 중공업에서 이지스함을 구축을 했는데요. 예. 이지스함이 굉장히 고성능 구축함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납기를 맞춰서 생산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이지스함 구축함 만드는 한국의 이제 해군 함정 만드는 기술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조선소 거제 조선소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게 한국의 구축함 건조 기술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에서도 구축함 만든 기술인데 하나오션은 좀 더 한 발 나갔습니다. 한 발 나가가지고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구축함을 생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일자리 그렇죠. 만들어지고 하니까. 예. 자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위 산업비가 있냐면 1년에 한 20조 원 규모로 해가지고 함정 이제 유지 보수 정비를 하겠다고 1년에 20조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유지 보수 이제 정비 이게 생산과 다르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납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큰 배기 때문에 그 큰 배를 한 30년 수명이 40 넘어간 배가 많은데 그걸 한국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요 완전히 새 배가 됩니다. 새로운 배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동영상도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올 때는 완전 녹슨 고철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완전 새로운 배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정비하는 재정비라든가 또는 보수해주는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조 원이나 하는 이런 큰 시장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산 기술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토에 참여를 해서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고 세일즈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산 문제뿐만 아니라 방산 무기와 관련돼 있거나 뭐 무기 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여러 기술 관련된 안보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유럽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AI 관련된 기술부터 포함해서요. 그런데 원전 에너지 문제도 있잖아요. 네. 원전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원전 수출도 네네.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동유럽 국가들과도 많이 사실은 이제 원전 문제에 관한 지금 협약이라든가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세일즈를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나토 참여할 때마다 원전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도 과실하면서 실제로 폴란드하고 이제 체코라 원전 2기를 수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무려 24조 원입니다. 2기에 24조 원 수출을 했습니다. 프랑스 EDF랑 굉장히 치열한 정보전, 기술전을 펼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따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우리가 더 수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했던 당론이 뭐였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원전의 입장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약간 탈원전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도 같이 간다. 이런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원전 기술력을 이제 기술력과 유지 보수를 한국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유럽 국가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 거. 이거는 굉장히 또 과거의 탈원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그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손에 지난번에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원전 이제 부지에 있는 트리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그거 3천억 계약을 또 체결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전 해체라든가 원전 오염된 부지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이런 기술도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주도 좋고 해체뿐만 아니라 원전 지상 부지의 정상화 보고시키는 거 이 기술력 같이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거의 몇 군도 안 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럽
유럽에 가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놓친 거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모듈 원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원전 대체되는 이제 에너지원인데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이것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금 체코라든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소형 모듈 원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이번 나토에 가셨으면 이것도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아마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민들레님과 HS님이 원전 문제하고 태양광 관련된 의견을 주셨네요. 포빈님도 체코 원전도 민주당에서 비판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토 휴원국 간에 지금 합의된 사항이 알려졌어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5%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 포함해서 뭐 우리한테도 또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라.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이 약 5% 수준으로 다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정상회의 앞두고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의 이 국방비 지출 합의 이게 사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우리한테는 이제 미래 먹거리 이제 큰 아주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이 방위비 인상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각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을 자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 하지만 유럽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 버겁다. 그래서 너네도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부담 지력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방위 산업으로 사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5개 국가 있지 않습니까? 육해, 공군, 방위 산업을 전부 다 기술력 가진 나라는 5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인데 사실 이 5개 국가는요, 이 방위 산업 그 GDP를 5%로 올린 기존에 2%였거든요. 5%로 올린다 하면 무슨 이익이 생기냐? 이 방위 산업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단순히 철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술과 연구, 그 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생된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것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게 AI가 대체하고 있고 빅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서 정통적인 최첨단 무기로 바꾸는 전통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바꾸는 이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방위 산업 경제 붐을 일으키면 많은 이제 경제 활성화 경제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원전 수출도 있지만 방위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 때문에 방위 산업 관련돼 가지고 국가 예산을 늘려라. GDP를 5% GDP 중에서 5%로 늘려라. 그런 이제 의견을 이번에 나토에서 한 걸로 보이고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보통 지하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이라든가 기차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회사가 숨어 있는 기술력이 뭐냐면 바로 방산인데 탱크라든가 전차를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현대 로템에서 만든 K9 전차가 한 대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한 90억 합니다. 90억 한 대에 예. 한 대에 90억인데 현대 로템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바이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샘플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대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제 이제 만들면 이렇다. 그리고 기동을 하게 되면 이렇다. 움직이면 이렇다. 뭐 포를 쏘면 정확도 이렇다. 등등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카탈로그로만 설명을 한대요. 너무 한 대 샘플 만드는데 90억 가까이 100억 가까이 드는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탈로그로만 설명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카탈로그로 보여주면서 세일즈 하지 않습니까? 못 믿어요. 아니 이 카탈로그대로 제품이 나올 때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해외 바이어들은요 한국을
믿는 거예요. 한국은 신뢰도와 기술, 그 특유의 성실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카탈로그를 보고 그대로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탱크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진 나라가 세계 5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위비 군사비 GDP 대비 5%로 수준을 올린 것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노다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노다지는 사실은 노다지가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행동이 뒤따라야죠. 그럼요. 예. 네. 저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 주요 한 32개국 그중에 이제 스페인은 좀 제외됐다고 알려졌는데 주요 대다수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을 올리면 당연히 방산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 안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쓰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무기라든가 기술 안보에 앞서 있는 국가들에게 오겠죠. 우리는 이제 조선 산업이나부터 시작해서 이 무기 산업, 뭐 한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 안보에 원전 에너지까지 포함된다면 뭐 직접 군사비도 있고 간접 안보 관련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국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우리의 과제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확대된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토 정상회의조차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김민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당연히 굉장히 정권이 취약해지겠죠.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찬 자리가 있었죠. 이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인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거 좀 발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오찬에 참석을 해서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에 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 아니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본인이 누구냐면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건 뭐 협박입니까? 협박이죠. 협박이죠. 지금 이게 우리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의 면전에 대고 본인이 털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다는 게 뭡니까? 너도 털면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마. 이런 신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당 대표인 사람에게 면제되고 할 정도면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다 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또 다 털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 후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의혹이 뭐 돈 문제가 뭐 파파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도 돈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파파돈인데 저렇게 해명되지 않는 거액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고 가자. 그러면서 내가 너 안 털 테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야당에 대해선 정치 보복을 하겠다, 야당을 무시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렇게 김민석 후보를 강행하는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뭔가 김민석 후보에 약속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김민석 후보한테 직접 소명을 들어보니까 다 해명된다고 하더라. 라고 했지만 나중에 전용기에 타고 나서 약간 입장이 바뀝니다. 해명을 들어보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따라서 본인이 이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조차 안 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자료조차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임명을 강행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버티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서 제가 국회에서 보장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잘하고 하나 오지 않습니까?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보면요, 이제 꼬리를 물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초가 되는 첫 번째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의혹으로 그냥 넘겨버리려는 그런 이제 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이제 버티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뒤에서 버텨라. 그러면 지명해줄게, 임명해줄게라는 그런 이제 거래가 있다. 그렇다면 서로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서로 약속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미국과의 거리두기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이거 위헌 이제 심판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넘어야 될 허들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쯤 되겠는데 네. 바로 이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런 미션도 막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답변 제출률을 보니까 25.6%예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물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지막 장식을 한 상황이 됐는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민주당이 약 1000여 건의 자료를 요청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네. 대부분은 제출을 했어요. 네네. 예. 뭐 불가피하게 제출하기 어려운 부분을 빼고는 다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김민석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이제 다른 데 요청한 것 중에 불과 4분의 1만 제출을 했는데, 또 주요 자료는 제출을 안 했어요. 여기에다 청와대 석사학위 관련 출입국 관리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엑셀로 만든 것만 공개를 했어요. 자,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자료에서 25% 정도만 이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 그 25%도 저희 보니까는 개인정보 동의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으면 양해 바랍니다. 이런 답변이 또 상당수예요. 그렇다고 하면 4분의 1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한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실제로는 제출 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출한 것들 보면 분명히 뻔한 것들이에요. 뭐 답변 하나만 한 거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뭐 문제 없는 것들만 이제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인사청문회 목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량이 있느냐, 두 번째 도덕성이 있느냐, 도덕성 검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도덕성 검증을 하면은요,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양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종석 참 이것도 양해가 되는 참 의문이긴 하지만, 이종석 이제 국정원장이 5년간 교통 위반이 16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10건 정도면 양해가 되는데 16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16건 나왔는데 16건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어린이 교통보호구역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신호 위반이든가 속도 위반했던 것들. 자, 이런 식으로 법을 예사로 어기고 다닌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 때 검증받을 때도 그때 교통법규 위반한 게 12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12건이 아닌 16건도 오히려 더 늘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정적인 사유로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종석 이제 후보 같은 저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통법규 위반을 자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빨리 내고 가는 비용으로 5만 원, 10만 원 내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준법 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이어서 자유 진영에서 만든 법은 내가 안 지킬란다. 차라리 난 사회주의국의 법을 지킬란다.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준법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김민석 후보로 돌아오면, 김민석 후보가 지금 가진 문제는 도덕성 검증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거예요. 형사법 수준입니다. 아까 김경률 회계사 잘 얘기했지만 소득은 5억인데 나간 건 13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 8억 갭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하라고 하는데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렇죠, 안 합니다. 증인 채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8억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기는 말로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증빙서를 하나도 없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이겁니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믿어. 증빙 자료 없고 증언이 없더라도 그냥 믿어. 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인사청문회 뭐 합니까?
왜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자, 인사청문회 목적은 도덕성이라든가 역량 검증을 위해서인데 저렇게 형사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범죄자를 국무총리로 앉히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뭐 아직은 범죄는 확정이 안 됐지만 다시 고쳐서 얘기하면 피의자로 할 수 있겠죠. 실제 고발돼서 서울중앙지검 이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되는 거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뭡니까?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피고인 겸 대통령인데 지금 국무총리는 피의자 겸 국무총리 이런 상황을 만들겠다. 굉장히 해외에서 보면 얼마나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보기에는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법을 지키고 이제 많은 선량한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좀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를 다 합하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100만 명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저렇게 피의자 신분이고 의문의 거액을 돈을 받아서 지금 많은 해명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분이 국무총리에서 통할한다? 공무원들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또 감사팀도 있습니다. 감찰팀이 있는데 감찰팀이 만약에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한테 자료 달라라고 하면 그 공무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말고 너네 상사 먼저 감찰해봐. 8억 어디서 나왔대? 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위신도 서지 않고 제대로 지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우려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의 이 지금 해명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발언 중에 논란이 되는 발언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좌파 진영 내에서 벌컥하는 장면들도 그 발언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노무현 관련된 과거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 뭐 철새, 김민세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자, 지금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7년 5월에 본인이 이제 SNS에 블로그 같은 데다 아마 퇴수 일기라는 걸 쓴 것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에 승리하고 혹 실패하더라도 제일 야당으로 살아나고 싶다는 노 대통령의 기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을 하더라도 그 유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퇴임 이후의 정치 영향에까지 굉장히 평가절하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김민석 후보가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거 이거와 관련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을 때 그걸로 2억을 받았었죠. 그리고 SK에서 이제 직원이 와서 김민석 후보를 선거운동하는 캠프에 만납니다. 만나면서 직접 2억 원을 현금을 건네줬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현금을 건네주는데 아마 그때 당시 5만 원권이 안 나왔을 때거든요. 만 원짜리니까 만 원짜리로 1억이면 아마 쇼핑봉투 2개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쇼핑백 2개를 이제 김민석 당시 이제 후보한테 줬습니다. 총선 나왔었죠. 그때 김민석 후보가 잘 쓰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증 처리 어떻게 할까요?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법정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지났습니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김민석이 직접 그 돈을 수령을 한 거예요. 2억을. 자, 그런 걸로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때 당시 수사받을 때 정부가 어느 정부냐? 바로 노무현 정부였었어요. 노무현 정부였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 있느냐? 바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덮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 어떤 형사 관련된 재판 진행될 때 수사가 될 때 그거를 제대로 카바 쳐주지 않고 날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2007년에 저렇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 대통령 기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한 발 더 나가면 참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참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 위에 있는 상사인 이재명 대통령은요, 노무현의 적통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본인이 이제 생각한 계보는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이렇게 내려오는 적통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무현을 한 사람이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부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 정부의 낙마 사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멀리 가기는 어려우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련된 낙마 사례가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도 있고요. 장관, 청와대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 후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장관,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 낙마 사례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낙마 사례도 한번 볼까요? 예, 정호용, 김승희. 자, 쭉 박근혜 정부의 낙마 사례부터 쭉 다시 한번 띄워주시는데, 역대 정부에서는 사실은 후보자들, 이 총리나 장관,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의 문제가 있다면 낙마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 물론 저 중에는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그 중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는 낙마하고도 보수진영에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그 발언이 낙마시킬 사안이냐 하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야당의 공세나 언론의 여러 가지 중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면 지금 총리 후보자든 장관, 청와대 인사 철회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례를 쭉 보면서 김민석 후보자와 비교를 하게 돼요. 이 관련된 그렇죠. 의혹이. 네. 예. 근데 그것과 비교를 해볼 때 한참 떨어지는 의혹에도 사실은 각 정부마다 어느 정도 그걸 여론이라든가 지적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철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저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메뉴에 있는 김용준 이제 총리 후보자 먼저 한번 보실게요. 예. 아들 병역하고 부동산 투기로 그 관련된 의혹으로 5일 만에 사퇴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 김민석 후보 자녀 관련돼서는요, 일단 그 본인의 아들의 학비가 2억 원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전 부인이 다 부담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부인 부담 다 했을까?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반반 부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 다 부담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배드파파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죠. 증빙서로. 예를 들면 이혼했을 때 본인이 쓴 합의서가 있을 겁니다. 양육비는 전 부인이 다 부담한다.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공개 안 해요. 그럼 본인이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서 돈이 왔느냐? 본인이 교회 헌금을 5억을 내면서 애들 학비는 안 냈다, 지원 안 했다,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 애들한테요, 의문의 돈 1억 5천만 원이 계좌에 입금된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2019년에 자녀 재산은요, 없다, 내역이 없다면서 영원이라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인 2020년 5월 총선 때 당선되고 나섭니다. 그때 자녀 재산 신고할 때는 각 계좌에 딸과 아들이 있는데 그 각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합하니까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5개월 전에는 신고할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1억 5천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자녀들 상태가 뭐였냐? 자녀들이 갑자기 일해서 뭐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뭐 5개월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첫째 자녀는요, 그때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경제 활동 안 했어요. 돈이 뭐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죠. 두
두 번째 애는요 아들인데 그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이제 수천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하니까 1억 5천이다. 자, 이거는 뭐냐? 부모가 증여를 해줬거나 아니면 제3자가 꽂아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증여했다면 본인이 증여했다는 것을 증여서 냈다라고 공개하면 됩니다. 아니면 송금한 계좌 입구 내역을 공개하든지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심되는 게 그때 선거 기간 때 받은 어떤 정치 자금, 불법 정치 자금을 자기가 갖고 있기는 불안하니까 애한테 넘겨서 임시로 보관하겠다 아니겠느냐라는 불법 정치 자금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파헤칠 필요가 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은행 계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저수지가 되기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도대체 그 1억 5천만이 어디서 왔는지를 소명을 반드시 해야지 아이들의 명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 부인 같은 경우는 빵집을 또 했지 않습니까? 빵집 창업하는데 1억은 좋게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빵집 라이센스 땄어요. 라이센스 따는데 교육비 보니까 2천만이 넘더라고요. 도대체 1억 2천만 원의 돈, 이 돈 또 어디서 나왔느냐. 너무 의문투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출판 기념회 2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판 기념회도 보니까 제 사진을 제가 어제 한번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사진 보면 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로 뭐 수억 대의 이제 좀 본인의 수익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억 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다. 자리는 차 있지만 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주변 사람들이 꽉 둘러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다. 그러면 출판 기념회 열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을 불러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김민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혹은 도덕성 논란을 한참 뛰어넘어서 형사법으로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그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역대 총리? 역대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 낙마 사례 한번 다시 한번 잘 띄워주세요. 자, 김용준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부동산 투기 의혹 지명 5일 만에 사퇴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후보자는 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안대희도 전관 수임료 논란이 있는 정도의 사퇴를 했어요. 김병주 후보자는 인사청무위원 구성 지연으로 사실상 철회를 했고요. 자, 이동호 헌법재판사장 위장 전입 특정 업무 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일부 있어서 사퇴를 했습니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그러니까 저런 정도만 나와도 사실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공직자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보여줬는데 김민석은 그것의 10배, 뭐 20배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이 지금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런데도 사퇴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그러시죠. 제가 지금 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장관 후보자 몇 명을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몇 명을 좀 얘기할게요. 안규백 이제 의원이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좀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방위 출신입니다. 이제 1980년 초에 제 35사단에서 방위병으로 22개월 근무하고 일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이 되면요, 포스타, 3스타 뭐 이런 분들을 지휘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야전에서 근무를 이제 사령관으로 근무를 해봤었고 엘리트 군사 전문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었고 소위, 중위, 대위, 뭐 대령까지 올라가면서 수많은 예하 부대를 지휘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어떤 지시를 한다. 그러면 그 4성, 3성 또는 이제 그런 장군들이 자기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판단은 지금 신뢰이 되느냐, 국방부 장관의 저 판단은 신뢰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근원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예하에 어떤 도발이라든가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가 작동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장성들이 저 이제 안규백 제 의원이 방위병 출신인데 우리한테 이런저런 지시하는데 난 내 생각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북한이 원하면
이게 그런 거죠.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건데 굉장히 좀 경험적으로 좀 우려스럽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상으로만 국방에 대한 이제 지식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 그 이유는 잠깐만 이야기를 네네, 좀 네, 하고 네, 이야기 네네. 이어주시죠. 과거에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중학생하고 방위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이재명 정부는 그걸 믿었던 건가요? 그래서 방위 출신을 지금 국방부 장관 시킨 거예요? 글쎄요,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분이 안보 개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쇼킹한 일인데요. 2022년 9월입니다.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대잠 잠수함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엠바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훈련 다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일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자기 SNS에다가 그걸 올려요. 언제 어디서 한다까지 독도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한다는까지 올리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게 어떤 문제로 이어졌냐? 갑자기 중국의 정보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함. 이제 바닷속에 음파를 탐지하는 정보함인데 그 정보함이 우리 군사 훈련 그 예정지 근처에 나타나요. 무려 세 대나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참여하기로 했던 미국 잠수함이 참여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느냐? 이제 음파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수함 고유의 소리가 있어요. 모든 잠수함 각각 고유의 소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수함 소리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잠수함 왔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난다. 이 잠수함이 몇 노트로 갈 때는 이런 소리가 난다. 좌연할 때는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 우연할 때는 소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 소음을 이 소음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로 전쟁 상황이 되면 전부 다 이 잠수함의 행동을 예측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잠수함의 이제 소음 이런 거는 굉장히 1급 사항에 다루는 건데 안규백 의원이 저렇게 군사훈련 어디서 한다 얘기하니까 중국이 그걸 보고 안규백 의원의 SNS를 봤는지 아니면 안규백 의원의 뭐 텔레그램을 봤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걸 공개되자마자 정보함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제 미국의 잠수함을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황이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잠수함의 정보를 입수하면 어디랑 공유를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북한과 공유하겠지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정하고 있는 적국 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근데 저렇게 안보에 대한 개념이 없고 사실 저 훈련하는데 한미일 수천 명의 병사가 참여를 했었고요. 수십억의 돈이 듭니다. 저 미국 태평양 건너서 왔는데 그냥 공짜로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료를 떼어서 왔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수천 명의 장병의 노력과 수억이 드는 그 훈련 비용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저질렀던 분이 바로 이 안규백 의원입니다. 그래서 안규백 의원이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군사 정보라든가 내밀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중국이나 또 북에 넘어가는 또 공개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꺼려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미일 군사 동맹도 굉장히 약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명 더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렇죠.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됐는데 이분이 이미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죠.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또 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재풀이 정말 좁구나.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20년 전에 잘했느냐? 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야 통일부 장관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분을 또 한 번 더 써야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2004년부터 5년까지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6.15 김정일과 면담했습니다. 6월 15일 날 김정일과 면담하면서 평화 모드를 만들고 왔고 자기가 거기서 김정일 국방위원 찍은 사진과 찍고 온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홍보를 합니다. 자, 근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죠. 바로 그 다음 해인 2006년에 북한의 첫 핵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왜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어디까지 되고 있느냐?
우리는 너네 정권을 안보를 뭐 어떻게 해줄 테니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우리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뭐 얘기만 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은 평화 모두 뭐 증명하려고 사진만 찍고 온 겁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시간만 벌어주고 온 꼴 아닙니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지요. 그렇게 성과가 없는 분인데 통일부 장관 후보로 다시 재발탁됐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입니다. 그거 결과 지금 뭡니까? 금강산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가서 기술력과 기계와 자본을 쏟아서 만들어서 올라가서 만든 인프라인데 전부 다 뺏겼지 않습니까? 밤에 갑자기 나가래가지고요 봉고차에다가 실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실어가지고 생산한 물건 몇 개 못 실어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상황이었었고요. 금강산 관광 우리가 다 거기서 호텔 지어주고 센터 지어주고 정박 항구도 지어주고 다 했는데 뭡니까? 다 뭐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거기서 피격 당해가지고 결국은 다 중단되면서 그것도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경의선이라든가 또 동해선 철도까지 연결해줬는데 그 연결된 거 지금 연결선 다 폭파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요 그때 남북 업적들이 정동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거거든요. 전부 다 뺏기거나 폭파되거나 실패했는데 다시 어떤 성과가 있길래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대우를 오느냐. 정말 이거는 의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김정은 아마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만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올려보낼 것 같은데 올려보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네 아버지랑 20년 전에 만났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한테 우호적인 그런 인상을 주면서 평화 모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도로 정동영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대를 이어서 도와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이 참. 예. 안규백과 정동영 두 후보자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2부에 이재명의 플랜, 외교 안보 플랜이 지금 시작부터 깨졌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문제 좀 다뤄봤고요. 이제 3부에는 박충권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할 텐데 2부에서 조목조목 우리 이준우 대변인 먼저 분석을 해주셨네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